84페이지요. 거기는 부동산 가치의 특성이요.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부동산 가치의 특성이란 말은 부동산에 무슨 특성 나오면 항상 출발은 자연적 특성에서요. 부동산 가치의 특성. 일반 동산 가치와 비교해서 부동산 가치는 이러이러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말이죠. 여기 보니까 맨 번째는 그죠.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맨 처음에는 가치와 임료, 가격과 임료. 그럼 이거는 영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 가치와 임료라면 우리 임대료 나오면 항상 임대차, 영속성.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권리 및 경제 이익 가치란 말은 하나의 부동산에 둘 이상의 부동산의 가치, 권리와 이익이 각각 따로따로 형성되지 일체로 형성된다.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역시 그것도 영속성 때문에 나와요. 여기는 그냥 읽어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장기적 배려. 이것도 역시 영속성, 장기 배려성.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따질 수도 있죠. 안 없어지니까. 영속성 때문에. 그 다음에 개별 가치는 개별성 때문에. 물건마다마다 따로따로 형성된다면 그런 얘기들. 여기는 금방 쉬운 얘기죠. 그 다음에는 오른쪽 보니까 하방 경직성이라는 말은 상방 신축적 하방 경직성. 그 말은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가고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진다면 요 얘기죠. 그러니까 하방 신축적 경직성. 올라갈 때는 상방 신축적. 올라갈 때는 빨리 가는데 떨어질 때는 조금밖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부동산가 올라갈 때는 뭐 한 달에 몇십 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때는 일주일에 0.2%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급격히 떨어질 때는 그다음 느리게 서서히. 그러니까 상방 신축적 하방 경직성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보면 금방 되기 때문에.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장가치. 그거는 좀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가치 조건이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이제 말을 풀어야 되니까. 거기 안에서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시장가치. 시장가치란 말은 예를 들어서 거기 종류가 맨 첫 번째는 바로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조건 네 가지 나오고 앞에는 읽어봅니다. 그 녹색 파트 말고 한 장을 넘기시면은 조건이 몇 가지 나오죠. 뒤에 보시면은 시장가치라는 것은 통상적인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토한 당사자 성립비가 가장 높은 가격 네 가지 나왔죠. 그거를 줄이면은 첫 번째는 출품 기간의 합리성. 나오는 기간 어느 정도 함정해라. 가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출품 기간의 합리성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노출이 돼야 되는 거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출품 기간 합리성이란 말은 일단 가치가 형성되려면 수요자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수요자가 보고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줘라.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장기다, 단기다 이거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길면 함정이고 단기적으로 불합리하다 그 말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출품기간 합리성이란 말은 기간이 6개월이다 3개월이다 그런 기간 의미 없습니다. 똑같은 100억짜리 땅이 나오더라도 시골에서 100억하고 서울에서 100억은 또 틀리겠죠. 같은 서울도 주거용 100억짜리하고 그 다음에 상업용, 공업용 또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경제산에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기간이란 말은 기간이 장기다 단기다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단기 기간이 길면 좋고 짧으면 나쁘다. 기간의 장단기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개월짜리는 좋은 거고 3개월짜리는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 기간의 장단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왔던 말이 장기적일수록 합리적이고 단기일수록 불합리하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얘기. 장단기 관계없습니다. 딱 정기적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 말은 수요자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라 그 말이지 길면 좋고 짧으면 나쁘다 그런 얘기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바로 급매물입니다. 그래서 급매물은 너무 어쩌면 짧아서 값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죠. 급매물. 급매물은 출품기간 합리성에 어긋난다 그런 사례. 두 번째, 거래 자연성. 이번엔 거래 가점이니까 자연스럽게요. 거래 자연성이란 말은 매매 분위기가 올바라라. 다시 말하면 우리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하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가지 가점이니까 동시에 대등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계약이 되는데 이게 일방적 관계, 주종관계, 그 다음에 또 상호관계, 명령관계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시청과 구청이 물건을 사고 판대요. 내부자 거래 제대로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죠. 또는 조직폭력배 가지고 뭐 들이대면서 도장 찍어야죠. 강박이니까 취소 가능하죠. 취소 아닌가요? 그렇게 보통 외우잖아요. 비통착사 유무취치 그렇게 외우니까. 비통착사 유무취치. 그 말 무슨 말이 안가요? 비진인 유효. 통정허위 무효.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취소. 비통착사 유무취치. 그렇게 안 외운가요? 저는 그렇게 외웠었으니까 옛날 할 때게. 그러면 딱 맞던데 보니까.
몰라 뭔 소리지. 저 잘하실 것이니까. 저희도 공부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비통, 착사, 유무, 취치. 그럼 딱 맞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제 말을 맞추면 되니까. 이따 하고. 그래서 이쪽은 무슨 얘기냐면은 매매 분위기가 올바라라.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얼마 주겠소. 파는 사람도 나 얼마 받아야 돼.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매매 분위기가 올바라라. 그게 안 되고 일방적 관계, 주종 관계. 그러니까 친인척간 거래하면 여기에 성립이 안 되는 거 맞죠? 내부자 거래 안 되잖아요. 강매,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어쩌니까 안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죠? 거래 자연성에 어긋난 거. 여기 금매물도 여기에 속하죠. 내가 사실 너무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주장하면 갈 것 같으니까 싸게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평가가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갖추는 것이 바로 사정보정이죠. 이걸 다시 주성상 독특을 사정보정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사자 정통성. 당사자 정통성 아니면 또는 시장의 정통성이요. 이거는 선수끼리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 정확한 자체로 그 물건의 추이라든가 미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아파트가 있다고 가져갑시다. 여기에 지금 지은 지가 한 30년쯤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28평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 다음에 유명 메이커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도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이 아파트가 서울에서는 10억이라고 합시다. 한 15억 정도 된다고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지은 지 30년 됐고, 평수 28평이고, 그 다음에 역세권도 아니고, 유명 메이커도 아닙니다. 현대거, 삼성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 15억을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광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똑같은 A- 건물이 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32평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28평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명 메이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바로 옆에가 있습니다. 이래도 분명히 서울하고 광주는 분명히 틀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15억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자기 하는 일의 전문가 맞는데 부동산은 좀 어리숙하대요. 저처럼. 그래가지고 원칙은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 된다고 가져갑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람이 어리숙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 하면 10억 딱 불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 것을 어쩌니까 허름하고 역세권도 아닌데 15억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2년밖에 안 되고 유명 삼성 겁니다. 그리고 역세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하니까 우와 싸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바가지 쓴 거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정통성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정통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수끼리 만나야 됩니다. 정확하니 시장 상황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또는 수요 공급이라든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걸 몰랐을 때 정통성이 깨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뭐겠습니까? 주로 뭐냐면 시장이 어쩌고 또는 부동산 정보가 어쩌고 이런 말도 나와줘야죠. 주로 이제 문제의 키는 요 둘 중에 하나 이제 바꾸는 건데 이쪽에서는 주로 나온다는 기간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는 시간의 장단과 관계없습니다. 문제 지문을 쓸 때게. 그러니까 출풍기 함유성은 기간의 장단하고 밀접하다. 즉 단기적으로는 불합리하고 장기 함유적이다. 이렇게 쓰기가 쉬우니까 그 표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 같은 주로 개인적 사정이 주로 와줍니다. 개인적 사정이 굳이 구별하자면. 그런데 밑에 것은 어쩌니까 전체적 사정. 주로 그래서 시장이 어쩌고 정보가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어쩌면 주로 섞으면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건 금방 구별될 수가 있으니까. 출풍기 합리성은 기간의 장단과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비슷한데 두 번째는 주로 개인적 사정, 개별적 사정, 거래 당사자들끼리만 문제입니다. 친인척과 거래할 때는 그 두 사람 당사자끼리만 문제가 되지 다른 사람 문제가 안 되잖아요. 내부자 거래는 거래 당사자들끼리만 문제가 되는지 다른 사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쩌고 그다음 정보가 어쩌고 부동산 전체가 왜곡됐고 이거는 개인적이라는 것처럼 전체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죠. 구별한 단서가. 대부분 그죠? 당사자 간의 매매구가 불합리할 때는 당사자 정통성이 깨진 겁니다. 틀렸죠. 당사자관이 나오면 주로 개인적 사정은 어디입니까? 이쪽이요. 시장 자체가 어쩌고 부동산 정보가 어쩌고 왜곡이 어쩌고 부동산의 불합리성 특성 때문에 어쩐다. 이런 말 나오면은 거래 자연스레 해치는 것이 아니라 정통성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정통성 한마디로 선수끼리 만나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그 가구점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딱 보여주고 야 어떤 게 더 좋냐. 제가 볼 때 분명히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싸고 안 좋게 보이면 더 비싸더라고요. 똑같은 물건도.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사정이 나오면 전부 다 어디로 가자? 거래 자연성. 그 다음에 시장 전체가 어쩌고 전반적인 사정, 정보가 어쩌고 시장이 어쩌고 경기가 어쩌고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정통성으로 보시라는 얘기. 그래서 일부러 딱 뭘 써줍니까? 요거를 딱 써줍니다. 당사자. 당사자 나오니까 또 얼른 속기가 쉬운 게 2번처럼 올라가기 쉬우니까. 그래서 2번과 3번만 잘 구별하세요. 거래 자연성은 주로 개별적 사정입니다. 당사 둘이만 문제입니다. 근데 정통성은 전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즉 A가 서울에 있는 것하고 광주에 있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서울이라는 지역하고 광주라는 지역은 분명한 점이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몰라가지고 속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수끼리 만나라. 선수를 딱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구별할 때 개인적 사정이 주로 나오면 어디로 가자? 거래 자연성. 그 다음에 시장이 전체적이고 정보가 어쩌고 시장이 어쩌고 부동산이 특성이 어쩌고 이런 말로 하면 전부 어디로 가자? 당사 정통성 이렇게. 주로 두 개가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이번에 시장의 통상성. 시장의 통상성이란 말은 어쩌니까 늘 열려 있어야 되고 누구든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진입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나왔습니다. 한정된 시장에서 그러니까 경매시장 같은 건 시장의 통상성이 깨진 거죠.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지만 누구나 낙찰받는 건 아니죠. 한 사람밖에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 통상성이란 말은 진입장벽이 없고 누구든지 들어가고 나가고 진입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작년에 요게 나왔습니다. 통상적인 시장인데 한정된 시장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요 네 가지를 잘 보시자는 얘기요. 이래놓고 다시 앞쪽 갑니다. 이래놓고 지금 585페이지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여기까지가 시장의 통상성. 585페이지 녹색 파트 지금 의 읽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보시면은 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기까지가 그 일반적인 시장이고 통상적인 시장이지 제한되고 한정된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고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진입장이면 그런 시장들. 그러면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그 출품기간 합리성. 충분한 기간. 그러니까 그때 충분한 기간이라는 것은 장기다 단기다 그런 말 관계없다는 얘기. 그 충분한 기간이라는 것은 수요자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네 없네 보고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주라 그 말이었지 장기적이고 삼적이고 단기는 불합리하다 그 말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물의 내용의 정토한 당사 사이에서 정토하는 사이니까 선수끼리 이게 바로 당사 정통성 얘기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자발적 거래가 거래 자연성 자발적 거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맞죠? 자발적 거래니까 누구의 강압이 없고 내 의사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강매 같으면 자발적 거래가 못 되죠. 친인척간 거래, 내부자 거래 또는 하청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체하고 하청을 받는 대기업에서 거래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에 딱 한마디만 하면 되죠. 바꿉니다. 딱 한마디면 예 알았어요. 손해보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때는 거래의 자연성을 해치는 거 아닌가?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어쩌니까 잘릴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중소기업체 사장님이 아버지 뻘 되는데 대기업 대리가 어쩌니까 김 사장 하면서 어쩌니까 반말 지나가면서 그런 게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지가 회사 덕을 보고 호가호위하는 거죠. 그런 게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네 가지 다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값을 뭐라고요? 시장가치. 저 네 가지 조건. 출품기한 합리성, 거래 자연성, 정통성, 통상성. 요 네 개가 완벽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시장가치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도에 이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 형성 과정. 거기도 문제가 여러 문제 나왔었는데 거기도 구조를 하나 만들어냅시다. 거기 형성 과정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길게 써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치는 예를 들어서 가치요 또는 가격이요. 가치 가격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시장에서. 가치와 가격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맞죠? 시장에서요 가치가 예를 들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뭐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수요가 많은 값을 쌀 거고 수요가 적은 값을 싸겠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공급을 어쩌니까 작아야 되겠죠. 희소의 값이 올라가니까. 많으면 값이 떨어지겠죠. 요 그림. 그 다음에 연호명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치 발생 요인. 첫 번째가.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은 종류가 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었죠. 가치 발생 요인은 유효수요. 첫 번째는 유효수요. 여기 유효수를 또 줄여서 수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라면 좀 유효수요 의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유용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적 권리 이전성, 이전 가능성, 이전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대적 희소성. 요 네 가지. 그래서 유효수요가 있어야 될 거고 유용성, 이전성, 상대적 희소. 요 네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물론 요거를 빼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유효수요 있어야 되고 유용수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 희소성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가치 발생 요인. 요것도 과거에 10회 때 딱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호명을 주는 요인이 바로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이게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이요. 가치 형성 요인은 또 종류가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래서 이거 일반적 요인이요.
일반적인 말은 전국적 추상적입니다. 일반적인.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종류가 또 몇 가지 또 이렇게 나오겠죠.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놈에 따라 그다음에 뭐가 나면 지역 요인, 지역적 요인이요.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것이 이제 개별 요인 이렇게요. 그러니까 점점 오른쪽 가면 점점 구체화된다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요. 일반적인 전체적 추상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MF라 치자가 왔습니다. 그런 IMF라 특수한 치자가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기 전보다 안 좋겠다. 일단 전반적으로 추상적이 조금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화되면 그래서 IMF가 요 지역은 한 20%쯤 떨어질 것 같네.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은 그 20%에서 요 땅은 얼마에서 얼마가 되겠네. 그럼 점점 오른쪽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구체화되고 세분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말뜻.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임장 활동할 필요가 없죠. 여기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 반드시 가서 봐야 되지 맞겠죠? 임장 활동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비유적으로 하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비염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산병원 가자. 그 다음에 무슨 과 누구를 찾아가자. 오른쪽 가면 점점 구체화되는 거죠. 아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냅시다. 자, 무슨 과 보냅시다. 그 다음에 서울에 무슨 대학, 그 다음에 무슨 과 보내자. 이런 식으로. 점점 오른쪽 갈수보다 구체화되고 세분화되는 그런 상황들. 이게 값이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요 녀석들이 달라지면 요게 이렇게 달라지고, 그다음에 요게 달라지면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요렇게 올라가서 가치가 요런 식으로 구체화되어집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 부동산 가치는 요런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그 뜻입니다. 그걸 우리 교재는 지금 이 그림이 어디가 있습니까? 587표 보니까 기본서에 그림 나왔죠? 그게 보시면 지금 대부분 가치 형성 요인, 그다음에 오른쪽 발생 요인,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 이렇게 삥 돌아가고 지금 있는 거죠. 이거를 그림 이렇게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요약집에서 그 직선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요약집에 오시면 몇 페이지냐면은 그게 지금 76페이지요. 76페이지 그림에 나왔죠. 그 그림만 잘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처럼 그림 보니까 또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약간 순서를 좀 가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76페이지 세로로 만드는 그림이 있죠. 요 그림이 지금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치 형성률이 좋아지면 당연히 어쩌니까 발생률이 좋아지는 건 맞겠죠. 요게 좋아지면 그 다음에 수급이 달라져. 그 다음에 따라 가격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가격이 구체화된다. 부동산 가치 형성 과정을 나타내는 말들. 이렇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형성률은 일반적인 있고 지역용, 개별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좀 전체적이고 추상적이고 전국적. 그 다음 지역료는 그 동네만 나타내니까, 개별료는 그 물건만 나타내니까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는 거 아닌가? 말 구성 자체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을 풀자면 이제 지역 일반적인 또 종류가 또 몇 가지 있냐면 행정적 요인이 먼저 있었습니다. 행정적 요인. 그래서 요 요인은 우리가 어디 가냐면 바로 뒤로 넘기시면은 뒤쪽에 588페이지에 있죠. 근데 여기는 앞쪽에서 한번 오셨다 가신 적 있죠? 저기 앞에 75페이지가 75페이지, 77페이지? 네, 75페이지요. 앞쪽에 보시면 그거랑 똑같아요. 인문적에서 위치의 가변성 75페이지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75페이지가 아래쪽 보시면은 네모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은 사회적,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있죠. 요거하고 지금 588 교육이라고 똑같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무려 몇 번 나왔냐면 그저 5번씩 나왔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행정적 요인에 보자면 또 종류에 뭐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경제적 요인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 요인. 근데 이건 과거 문제 스타일인데 다음 중에 행정적에 속하는 거 골라라. 이렇게 요인을 적어놓고 한번 골라보는 문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행정적이란 말은 정부에 사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명령, 강제, 지시하달.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란 말 자체 정부에 사는 게 행정 아닌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하세요. 하지 마세요. 명령, 강제, 지시하달 또는 상명하달. 위에서 이렇게 해라. 그런 말투가 다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제도가 어쩌고 지시가 어쩌고 규제가 어쩌고 통제가 어쩌고 인가가 어쩌고 허가가 어쩌고 금지가 어쩌고 지정이 어쩌고 뭔지 모르지만 다 읽어보면 뭔가 명령, 강제, 지시하달 이런 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도가 바뀐다든지 뭐가 지정이 된다든지 인상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무슨 변경된다든지 전부 다 정부에 사는 것들. 그러니까 주로 명령, 강제, 지시하다. 그래서 지정이다, 인상이다, 인하다, 완하다, 폐지다. 또는 신설, 폐지 뭐 이런 것들. 이거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규제. 그러면 여기에 맞잖아요. 규제. 또는 부동산 거래 허가. 또는 뭡니까? 이런 것 전부 다 이쪽 얘기. 근데 경제적인 이제 비교하자면 전부 다 돈 얘기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수요 공급 어쩌고 돈 얘기 나오면 되는데 비유적으로 하면은 부동산 거래 규제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이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부동산 사용, 부동산 이용은 전부 다 경제적인데 거래 규제,
거래 제한, 거래 통제, 거래 뭐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행정적 맞지 않아요? 맞죠? 이게 말의 뉘앙스 보고 좀 따져가는 거지 내용을 애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거기 588표 밑에 보시면 행정적이 몇 개 나왔습니까? 토지 제도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은 거기 토지용에 관한 계획 및 규제, 토지 이용 여기까지 하면 경제적인데 이용에 관한 계획과 규제, 규제란 말 때문에 행정적, 말의 의미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 및 건축물의 구조 방지 등 규제,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토지 및 주택 정책, 무슨 정책 나오면 전부 다 행정적 맞죠? 세금 정책 이런 것들 전부 다요. 또 다섯 번째 부동산 세제, 세금 제도, 납세 제도, 새로운 제도 신설,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인상, 인하, 완화, 폐지 이런 거 전부 다 행정적 맞죠? 세금 누가 정하니까. 그러니까 논리는 간단해요. 이걸 종류를 애우려고 하는 순간 좀 복잡해지니까 애우지 마시고 못 외워지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그걸 암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암기가 잘 안 되니까 그걸 정확히 어쩌면 암기를 해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한 번 딱 외워서 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잘 외워지시죠? 저는 나이가 적으니까 아직은 잘 외우는데 그러니까 항상 암기보다는 뉘앙스로.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말은 뭔지 모르지만 해, 하지마, 명령, 강제, 지시하다. 그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은 그게 아니라 돈 얘기입니다. 수요 공급이 어쩌고 물가가 어쩌고 외환이 어쩌고 수지가 어쩌고. 그 중에서 안 되는 것이 바로 뭐였더라? 교통체계. 교통체계, 도로, 철도, 항만 또는 사회 간접자본이요. 이런 교통체계, 사회 간접자본, 항만이 어쩌고 철도가 어쩌고 지하철이 어쩌고. 제일 쉬운 게 지하철 역세권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 맞죠? 그래서 또 비유자라면은 여기는 부동산 사용은 여기인데 사용 제한은 이쪽입니다. 거래 규제 이쪽 얘기. 말 되죠? 나머지 금방 되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인습, 관습, 가치관. 관습이 어쩌고 인습이 어쩌고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사회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로는 게 공공시설, 일반적 공공시설 사회적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얘기, 환경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좀 혼동된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잘 보자고 그랬었죠. 여기 환경 얘기 어쩌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나오면 전부 다 사회적입니다. 자, 읽고 볼게요. 인구상태, 이농현상, 귀농현상 또는 남아선호사상 또는 주택선호사상 전부 다 사회적 맞죠. 우리 단독선호사상 또는 핵가족 제도, 가구분리, 세대분리 전부 다 사회적이죠. 그러니까 가족 제도의 변천은 제도 나왔죠. 가족 제도의 변천은 사회적으로 봐야지 아니죠. 또는 땅콩주택 나온다든지 코하우싱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사회적 현상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가족 구성, 가구 구성 또는 또 도시 형성, 공공시설 나왔네요. 그 다음에 보자면 건축 양식의 상태 변화 이런 거라든지요. 또 무슨 관행 얘기 나오면 전부 다 사회적. 거래 관행 그러면 사회적입니다. 부동산 거래 경제적입니다. 거래 제한 행정적입니다. 납세 제도 행정적, 세금 납부 경제적, 세금에 대한 우리의 의식 구조, 가치관 그러면 사회적 이렇게 구별 가능하죠? 그러니까 말의 의미 가지고 구별한 거지 종류 애워서 구별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종류가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요 세 가지는 조금 혼동스러우니까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여의들이 바뀌면 어쩝니까? 당연히 우위로 전부 다 이렇게 바뀌겠죠. 만약 정부에서 규제가 어쩝니까? 풀렸습니다. 또는 6.19 규제에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면 유효 수요 달라지는 건 맞죠? 그 다음에 또 어쩝니까? 유용수 달라질 거 이렇게 전부 다 달라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또 경제적이 또 달라지면 어쩝니까? 이것도 달라지고 전부 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인들이 바뀌면은 여의들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지만은 위로 가면서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연관성 또는 유동성이라는 말을 써요. 가치의 유동성 또는 가치의 연관성. 연관성이라고 하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런 얘기 아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상태들 이렇게. 그러니까 딴맛이 올 필요 없고. 그래서 이런 요인으로 비록 임장활동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전국적인 얘기니까. 좀 그래서 추상적이고 전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이 또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지역 요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바로 지역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로 개천이 확정됐다. 딱 그 순간 어쩌니까 그 동네 수요가 달라지는 건 맞겠죠. 어느 지역을 뭘로 만들겠다. 혁신도시 만들겠다. 또 어느 지역을 뭐로 개발하겠다. 뭐를 육성하겠다. 그런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당연히 어쩌니까 또 이거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얽히고 설키고 거미줄처럼 전부 다 동시에 비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요거 바뀐다 해서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가면서 오른쪽 가면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 여기 바로 연관성, 유동성 얘기예요. 지난번에 사람 몸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이 안 좋대요. 간만 안 좋을까요? 전부 다 안 좋을 겁니다. 전부 다 영향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란 말, 그런 말 쓰는 거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지역요인. 그런 지역요인 주로 뭘 따집니까? 표준적 사용이요. 표준적 사용을 따지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지역요인 먼저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지역요인에 따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요게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개별요인.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으로 땅이 하는데 이번에 어째 여기가 도로가 뻥 뚫린대요. 그러면 요 땅은 어째 너무너무 자리가 좋아진 거죠. 맞죠? 그러면 요게 됨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개별요인 좋아짐에 따라서 여러분 요렇게 또 요소 많을까 적을까요? 요렇게 얽히고 또 설켜 있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요거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개별요인에서 뭐합니까? 체요요 사용. 맞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는 항상 언제든 여기에 먼저 나중에 선지표 후개체 이해하시는 거죠? 먼저 지역 분석 표준적 사용 그 다음에 후 나중에 개별요인 체요요 사용 그러면 격언이죠. 작년도도 그거 알았으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문제도 개별요인을 더 먼저 분석한다라고 나왔더라고요. 언제든 지역 분석 먼저 개별 분석 언제든 나중에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대부분 공익상 나오면 대부분 예외가 많이 나오죠. 여기는 절대 예외 없습니다. 항상 선지, 후계 언제든지요. 100%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지금 요 전반적인 그림이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맨 먼저 가치 형성 과정에서는 그다음은 볼까요?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요인이 쭉 나오는데 그림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넘어가자면은 거기 보니까 사회적, 경제, 행정 나오죠. 요 요인을 전부 다 외워두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안 외워지기 때문에 사회적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고 경제적인 무슨 의미가 있고 행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뉘앙스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야 전체를 다 포섭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행정적은 뭔지 모르지만 하세요 하지 마세요. 명령, 강제, 지시 이런 말 들어간다. 그 다음 경제가 전부 다 들어가면 돈 얘기가 주로 들어갈 거다. 물가 얘기, 돈 얘기, 소득 얘기, 수지 얘기 들어가면 전부 다 경제 당연히.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교통체계 들어가면 뭘로 보자? 경제로 보시자는 얘기. 맞죠? 그 다음에 사회적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습, 관습, 가치관, 의식, 풍념 이런 것들. 근데 잘 안 되는 것들이 환경하고 공공시험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로 기억을 합시다. 그렇게 표현했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오른쪽 같이 발생해서는 유용성 거기서부터요. 그러고 보니까 유용성이란 말 뜻이 뭐겠어요? 유용성. 있을 유자, 쓸 용자. 그래서 쓸모성이요. 이걸 사실 경제학에서 이걸 뭐라고 하면 유틸리티라 말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가 효용이라는 뜻이죠. 효용. 그러니까 효용 또는 아니면 효용성이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봤을 때 유틸리티 효용이라는 말을 똑같은 말 쓰면 그럴 것 같아서 유용성 약간 말을 바꾸는 거죠. 효용, 그 다음에 효용성. 근데 효율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얘기는 효율성. 효용이란 말하고 효율성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분명히 의미가 틀립니다. 여기는 유용성은 효용을 나타내는 건 내가 주가지 만족도. 효율성이란 말은 경제적 측면의 효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효율 아닌데 10회 때는 요걸 딱 썼습니다. 네 가지 쓰면서 유용성, 유효수요, 효율성, 이전성, 상대수성 이렇게 써놓고 다음 주 같이 말씀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효율성이 그때 답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효율이란 말은 경제적 측면을 얘기하죠. 여기 효용이란 말은 주관적 만족도 얘기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때 효용성이란 말은 전부 다 용도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땅도 자리가 좋을 수도 있고 용도가 바뀌면 나쁠 수도 있는 거죠. 보는 사람마다 또 같을까 틀릴까요? 지난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기암괴석에 굉장히 경치가 좋은 땅, 이거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바위투성이 어떤 땅이 하나 있습니다. 러브호텔 건축주는 진짜 좋은 땅. 맞죠? 그런데 시골 농사짓는 할아버지는 저거 어디다 쓸 거고 바위투성에서 농사도 안 되는데 이해하시는 거죠? 이게 어쩌니까 보는 사람마다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관적 가치거든요. 주관적 가치. 그러니까 유용성은 사용가치 얘기입니다. 사용가치, 주관적 가치. 그래서 이거는 용도에 따라 틀릴 거고. 그래서 용도에 따라 주거지 같으면 편리성, 쾌적성, 맞죠? 상업지 같으면 수익성, 그리고 공업지가 생산성, 비용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도 주거지로 굉장히 좋은 자리가 상업지로 반드시 좋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공업지로 좋은 자리가 상업지로 안 좋을 수도 있죠. 보는 사람마다 용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건 주관적 개념이요. 주관적 가치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도 다른 말로 사용가치입니다. 사용가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같을까 틀릴까요? 틀릴 수 있다는 얘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 때문에 세 번째 객관화가 쉬울까 어려울까? 수치로 표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주관적 가치 때문에 객관화는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객관화가 좀 쉽게 말해서 객관화가 약간 어렵습니다. 수치로 몇 점 딱 나오기 어렵죠. 보는 사람은 틀릴 거니까. 똑같은 물 한 잔 드시면서도 오, 물 맛있네 이럴 수도 있고, 글쎄 물인지 뭐가 맛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똑같은 돈 10,000원짜리도 어쩌니까 내가 없었을 때 10,000원짜리가 굉장히 귀합니다. 효용이 높다는 얘기요. 근데 돈이 많으면 어쩌니까 10,000원짜리가 조금 더 값어치가 낮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가치 얘기예요. 가치. 그러니까 같은 물건도 가치를 어떻게, 이게 일종의 그런 뭡니까? 가치 얘기요. 그러니까 느끼는 만족도가 틀리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조가 있다고 하자 합시다. 10,000원짜리가, 우리 10,000원짜리가 똑같은 액면가 10,000원이지만은 부자들은 그 10,000원짜리가 글쎄 우리 10,000원하고 약간 들리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10,000원짜리가 조금 어쩌니까 높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 같은 10,000원도 어쩌니까 초등학생이 10,000원 보는 것하고 성인들이 10,000원 보는 거 액면가는 똑같죠. 느끼는 만족도는 조금 틀리죠. 얘들은 10,000원이면 요즘 크게 안 본가요? 옛날에 세뱃돈 10,000원 좀 좋아하겠었죠. 요즘은 신사임당 좋아해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관적 만족도가 틀리다는 얘기요.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유용성을 뭐라고 했는가? 유용성은 것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키는 정도.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주관적 만족도. 가지고 있으면서 써먹을 때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 그게 일종의 아까 가치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유용성. 그게 효용 얘기. 그게 바로 사용가치고 주관적 가치. 아까 했던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용도에 따라 틀려진다. 그래서 주거지는 뭐, 상업지는 뭐,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또 쓰는 사람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겠죠. 똑같은 땅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 희소성. 그러면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있으면 말이 안 되겠죠. 부족해야 되니까. 만약에 절대적 희소성 같으면 돈이 안 되죠. 아예 없으니까. 상대적 희소성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쓰면 안 되고 상대 희소하니까 부족하다는 얘기. 결국 자본주의의 모든 값은 희소성의 값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 물하고 다이아몬드 논쟁입니다. 물은 값이 싸죠. 다이아몬드는 비싸죠. 무엇 때문에? 희소성 가치요. 다이아몬드 돌멩이잖아요. 근데 빛나는 돌멩이지만요. 그런 돌멩이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물은 흔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뭐라 했습니까? 돈을 펑펑 써놓으면 물 쓰듯이 한다. 물은 흔한 걸로 알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효용 가치는 전부 다 가치는 희소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효수요. 세 번째. 유효수라는 말은 살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효수에서 우리 앞쪽 경제로서 했던 것처럼 유효수 맨 첫 번째가 구매력 플러스 욕망. 첫 번째는 구매력이요. 그래서 이 구매력은 타인자본 포함한다는 얘기. 저당자본, 용자자본, 부채자본 포함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욕망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죠, 실질적 수요. 유효수라는 말은 실질적 수요. 실수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 수요입니다. 실수에다가 가수요, 투기적 수요 포함한다는 얘기. 우리 저기 앞쪽에서 했던 얘기. 여기는 당연히 실질적 수요이기 때문에 실수는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가수요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투기적 수요. 여기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실질적 수요이기 때문에 유효수요는 가수요, 투기적 수요 포함합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합니다. 여기까지. 요것만 알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전성 같으면 법적 권리 다툼이 없어야 되겠죠. 이전이 쉬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주로 수요적 측면 맞겠죠. 여기는 공급적 측면 맞죠. 여기는 주로 법률적 측면 맞겠죠. 그래서 요건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요 세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흔히 시험에서 요 셋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아니란 얘기.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유효수 있어야 되고 유용성 있어야 되고 최소한 상대수수 요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4개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4개는 동시는 아니지만 잘못은 3개 아니면 4개는 동시에 있어야 되니까. 각각 하나만 있어도 된다. 안 된다는 얘기. 전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문은 흔히 그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지역 분석 해보면서 거기 합시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란 말은 동네 분석이요. 그래서 지역 분석도 문제가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란 말은 그 동네 요인 분석이요. 우리 교재 보자면 지역 분석을 써있지만 사실 여기는 뭐가 빠지냐면 지역의 가격 형성 요인 분석이죠. 그 동네가 어떤 동네가 지역의 그 다음에 가격 또는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이요. 요걸 따지는 문제. 그래서 지역의 가치 형성 요인 또는 가격 형성 요인. 근데 요 말을 빼버리고 바로 지역 분석 이렇게 나갑니다. 지역 분석에서는 딱 종류가 딱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미요. 지역 분석은 왜 그 동네가 싼가 비싼가. 그래서 그 말을 지난번에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만일에 서울에가 지금 A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에가 또는 나주에가 A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A하고 A-는 똑같습니다.
같은 건설사고 같은 시기에 같은 공법으로 같은 크기로 같은 자재로 같은 회사가 지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게 어쩌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주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평수고 똑같은 제조사예요. 그런데 여기 어쩌니까 훨씬 더 비싸고 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서울에 있는 32평짜리고 여기도 32평이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같은 회사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공법으로 같은 자재를 써가지고 같은 시기에 똑같은 평수를 지었습니다. 가격이 어디가 더 비쌀까요? 물어보나 마나. 맞죠? 그러면은 왜 그러면 같은 물건인데 왜 비싸냐? 그 말은 이 물건 자체가 아니라 이 물건 둘러싸는 외부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 얘기.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요걸 분석하는 것은 이 부동산의 가치 형성은 외부적인 요점이니까 요인을 분석하는 전부 다 뭐라고? 지역 분석.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그 부동산 자체를 따진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 둘러싸는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을 뭐가 있는가 그걸 따지는 것이 바로 지역 분석. 그 다음에 물건 자체만 따지면 뭐라고 한다? 개별 분석 요렇게. 맞죠? 그러니까 요 녀석을 따지면 반드시 외부에서 요렇게 들어오는 게 정상이죠. 그 사람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먼저 보고 친구도 보고 가문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장가가고 시집갈 때쯤이니까 뭐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지역 분석이죠. 가문이 어쩐가 사주팔 따지는 거 그건 전부 다 이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사람은 믿기가 쉽죠. 보기에는 참 착한데 알고 보면 안 좋은 사람 많죠. 특히 사자 붙은 사람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가방까지 긴 놈들이 보통 그렇죠. 그잖아요. 요즘 청문회 때 보니까 깨끗한 놈이 한 놈도 없어. 한결같이 다. 깨끗한 놈이 바보처럼 보여. 한결같이.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는 군대도 다 갔다 왔는데 왜 그렇게 그때 당시에 건강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만. 지금 보니까 얼굴 번들번들 하던데 그때는 왜 그렇게 안 좋았는지. 그죠? 일단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란 말은 간단하니 요거 따진 것이 아니라 대상부동산의 외부적 형성률 즉 왜 값이 싼지 비싼지 그 동네가 어떤 특성인지 이걸 따진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지역 분석은 지역의 특성. 딱 7마디밖에 안 되고 지역의 특성. 그 동네 어떤 특성인지. 그러니까 지역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지역 분석은 부동성하고 아주 밀접하겠다. 맞죠? 그 주변 상황이니까 인접성 이렇게. 지역의 특성. 그럼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니까 가치 형성 요인.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어쩌니까 뭔가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집인데 서울의 지역의 특성이 뭐냐? 나주의 특성이 뭐냐? 그 다음에 서울의 가치 형성이 뭐냐? 나주 형성이 뭐냐? 가치 형성 요인, 가격 형성 요인. 그러고 보니까 또 가치 형성 요인 또 나온 거 보니까 변동이란 말도 예측이란 말도 들어가줘야 되겠죠. 요인 들어간다면은. 그럼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냐니까 표준적 사용, 중도적 사용. 그 동네가 주로 뭘로 쓰더라? 표준적 사용, 아니면 또는 중도적 사용, 아니면 보편적 사용. 표준적 사용. 여기서 표준적 사용하는 것은 주된 용도가 뭐냐?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은 한 가지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가 혼용돼 있죠. 이럴 때 주로 쓰는 것이 뭐냐? 주된 용도가 뭐냐? 보편 용도가 뭐냐? 일반 용도가 뭐냐? 주된 용도가 뭐냐? 주로 뭐 쓰는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주거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용도 있고 공업용도 있을 수 있죠. 카센터 있을 수 있죠. 또는 체육시설, 테니스장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어쩌니까 동사무소 있을 수도 있죠. 초등학교 있을 수도 있죠. 노인정 있을 수도 있죠. 슈퍼마켓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뭐냐? 주된 용도. 주로 쓰는 것이 뭐냐? 중도적 사용을 뭐라고요? 표준적 사용 요렇게. 그럼에 따라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동네는 가치 수준이요. 그래서 가치 수준이 얼마 된다. 그래서 이 가치 수준을 또는 보편적 가격, 일반적 가격, 중도적 가격, 가치 수준. 그래서 그 동네는 얼마쯤 가치 수준. 그러니까 얼마가 아니라 그래서 그 동네는 전부 다 평당 얼마대 1억 원대 5천만 원대 이렇게 나가면 가치 수준.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아까 그 부동산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니까 좀 광역적으로 그것이 전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숲을 보는 분석. 개별 분석은 그 나무 딱 보니까 나무로 보는 분석. 지역 분석은 망원경적 분석. 개별 분석은 현미경적 분석. 말 되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광역적, 거시적, 전체적, 추상적이다. 개별 분석은 세부적, 부분적, 지역적, 미시적이다. 이렇게 넓고 좁게 전체 부분 딱 떨어지는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 뭐. 그 다음에 이걸 어디에 써먹으려고? 이거 끝난 다음에 어디에다? 개별 분석. 언제든지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개별 분석. 항상 요놈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먼저 지역 분석, 그 다음에 나중에 개별 분석. 언제든지. 그런 개별 분석에는 뭘 따진다? 그 동네 전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동네가 주거지역 전반적이다. 그 동네가 주로 무슨 지역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하자? 뭘로 쓰는 게 좋겠다? 체유효 사용. 맞잖아요. 그 동네가 저래서 공업단지에 들어오면 공업용이 좋겠다. 그 동네가 상업적이래요. 전반적으로 주된적으로 상업용이니까 그러면 상업용이 좋지 않을까? 말 되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저 혼자만 떠드는 거 아니죠? 우리 오늘 할 게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좀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뭡니까? 체유효 사용형. 그래, 체유효 사용.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그 다음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구체적 가격, 가치요. 구체적 가치. 그래, 여기는 가치 수준입니다. 얼마쯤? 여기는 얼마. 딱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1980년대 말하면 가치 수준. 88년 그러면 가치 딱 떨어지는 거. 1억 원대, 5천만 원대, 1천만 원대 이렇게 말하면 가치 수준. 근데 그죠? 9,800, 1억 1,200만 원 딱 떨어진 것들은 가치, 가격 이렇게 넓고 좁게. 맞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반드시 일치한다. 일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적 사용에 따라서 체유효 사용 결정되어질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일치한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그래서 표준적 사용은 체유효 사용의 방향을 설정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아웃라인 설정하는 것이 바로 표준적 사용.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의 전제 조건이 되고 개별 분석의 방향 설정, 근거, 전반적인 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지역 분석. 그놈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뭐가 좋겠다 결정하는 게 개별 분석. 맞죠? 말 뜻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나는 종류가요. 그래서 지역 분석 종류는 크게 봤을 때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권. 그 다음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인근지역이요. 그래서 여기 인근지역이란 말은 근린지역이란 말인데 여기서 인근이란 말은 거리적 인근 근린이 아니라 용도적 기능적 접근성. 그래서 만일에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전부 다 주거용입니다. 여기도 아파트가 전부 다 주거용 이렇게 딱 가져갑시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집 여가 있으면 요놈 어쩌니까 비싼 거니까 한가를 묶어가지고 용도가 비슷, 기능이 비슷, 가격이 엇비슷 이걸 전부 다 묶어놓은 요 지역을 뭐라고요? 인근지역. 그러니까 인근지역은 용도적 기능적 접근성이기 때문에 거리의 원근, 숫자의 다하고 전혀 관계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넓게 묶을 수도 있고 좁게 묶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강원도 가서 봤더니 산 밑에 오두막사를 딱 두 채 있습니다. 이것도 인근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근지역을 우리 동네라고 보자. 우리 동네. 같은 단지 내. 그 다음에 서울 같지 않지만 잠실 같은 우리가 25,000에서 하나 인근지역으로 봅니다. 그럼 굉장히 숫자가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근지역은 반경 몇 킬로다. 그런 거 없다는 얘기.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만 비싸면. 그렇죠? 여기서 인근이라는 말은 용도적 기능적 접근성. 용도가 비슷, 기능이 비슷, 엇비슷, 가격도 엇비슷. 그럼 그 말을 이제 파생을 시키자면은 만일에 요 녀석보다 주거용인데 요건 어쩌니까 상가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같은 지역 내에 들어있지만은 용도 기능이 틀리죠. 그러면 저 녀석은 인근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단지 내에 동사무소 있으면 그건 인근지역 아니죠. 주거단지 내에 초등학교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인근지역 범죄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말이 인근지역은 거리적 개념이 아니란 뜻. 용도적 개념, 기능적 개념,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용도가 비슷, 기능이 비슷, 가격이 비슷하면 얼마든지 전보다 크게 묶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적으면 적게 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을 포함한 지역이다.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인근지역은 도시나 농촌 내부에 있고 지역사보다 작은 지역이다. 인근지역은 늘 고정되는 거야. 늘 유동적이고 움직일 수가 가변적이다. 여기까지.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교재 보시면 자 읽어보고 갈까요? 그러니까 591페이지 거기 지역분석 의의 나왔죠. 자 하나만 읽어볼게요. 거기 의의만 읽어보시면은 대상으로 에워싸고 있는 환경을 분석하고 속한 지역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래서 가치 수준을 따진다. 지금 몇 가지 나왔습니까? 지역의 특성 따집니다. 가치 형성 요인 따진다. 이건 빠졌지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네요. 결국은 딱 7마디요. 지역 분석은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그 다음에 표준적 사용, 그 다음에 가치 수준 이렇게 딱 4가지만. 그놈에 따라서 뭐 한다? 그놈을 가지고 개별 분석 이용할 거다. 그 다음에 개별 분석 뭐 한다? 체유효성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구체적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은 대상부동산 어떤 지역에 속하며 그 다음에 특성이 뭐고 그 다음에 전반 형성이 뭔가를 분석하는 거. 두 개를 합치면은 지역의 특성, 가치 형성 요인, 표준적 사용, 그 다음에 가치 수준. 그게 지역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보시면은 채용의 판정 방향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의 선행 조건이고 개별 분석의 방향을 설정하고 아웃라인 설정하는 거지 반드시 일치한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말뜻이. 그죠? 따라서 또 대상 지역을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객관적 가치 수준, 그러니까 가치 수준 또는 전반적인 가치, 객관적 가치 또는 평균적 가치 같은 얘기. 얼마쯤 되니까 객관적 가치, 평균적 가치 또는 보편적 가치, 가치 수준 전부 다 같은 얘기, 같은 표현이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없이 그냥 딱 하나만 써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말 나오기 전에 빨리 합격해서 우리가 끝내는 게 좋아요. 맞죠? 더 가면 점점 더 복잡해질 거니까. 가면 갈수록 개론 문제는 어려워질까 쉬워질까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 다 써먹어가니까. 점점 더 비틀고 점점 더 어렵게 만들겠죠. 근데 우리 상관없잖아요. 올해 끝낼 거니까. 아니에요? 올해 끝내야지. 아유, 안 돼. 반칙이야. 반칙입니다. 그 말 못 알아듣으시구나. 버스 타고 항상 그 얘기합니다. 교통얘기 나오면서 꼬마가 반칙이야. 아, 모르시구나. 고스톱 타고 항상 그 말이 꼭 나와요. 맨 마지막에는 양보운전, 무술운전 나오면서 경찰관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꼬마가 모자 쓰고 오면서 반칙이야. 그게 나오거든요. 버스 타면 압니다. 이따 그거.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거기 필요성, 지역성, 지역특성, 지역이 변하면 편적상 나오죠. 그러니까 표준적상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한 장을 줄여서 요 말이죠. 지역의 특성, 가치 형성 요인, 그 다음에 편적 사용, 그 다음에 가치 수준, 그 다음 이걸 가지고 뭐 쓴다? 개별 분석의 최요 사용, 구체적 가격, 이렇게. 요 7마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한 페이지 다 줄여놓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이제 지역부터 대상 지역에서 인근 지역. 그래서 인근 지역이란 말은 용도 기능이 비슷한 지역을 이렇게 묶어놓은 지역. 그래서 인근이란 말은 거리적 접근성이 아니라 용도적 기능적 접근성, 이렇게 늘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뒤에는 유사지역. 그럼 유사지역이란 말은, 유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사. 뭐가 비슷한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근 지역과 뭐가 비슷할까? 용도가 비슷, 기능이 비슷, 가격이 비슷. 대신에 여기도 유사지역도 거리가 가까워라, 전혀 관계없는 얘기. 그러니까 유사지역은 500m 떨어질 수도 있고 5,000km 떨어질 수도 있죠. 이게 거리의 원근하고, 여기서 말은 지역 분석은 거리의 원근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거리의 원근이 아니라 용도적, 기능적 접근성. 그러니까 인근 지역은 우리 동네, 유사지역은 옆 동네. 그죠? 좀 한 블록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1km 떨어질 수도 있고 5km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관계없으니까. 대신에 유사란 말이 뭡니까? 비슷한 얘기죠. 뭐가?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용도가 유사, 기능이 유사, 가격이 엇비슷. 그러니까 서로 가격이 경쟁, 대체 관계. 그래서 공통점은 용도가 비슷합니다. 기능이 비슷합니다. 역할이, 가격이 엇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인근 지역은 대상으로 포함한 지역이고 유사지역은 포함하지 않는 지역이고, 인근 지역은 대상보다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 인근 지역은 몇 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사지역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일단. 그 다음에 이걸 다 이렇게 포함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동일 수급권. 그러니까 동일 수급권이라는 말은 하나의 수급 권역, 동일 수급 권역. 그러니까 하나의 수요 공급 권역. 수급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 가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의 가격 형성권, 하나의 가격 형성대, 하나의 가격 형성권. 그래서 동일 수급권을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연못으로 표시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연못입니다. 여기에다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파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어디까지? 멀리가 여기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동일수권이라는 말은 수요가 달라져 공급이 달라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가장 먼 지역을 동일수급권. 그러니까 광주의 동일수권하고 서울의 동일수권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광주 집값이 막 올라간대요. 서울에 영향 안 받을 수도 있죠. 왜? 같은 동일수권이 아니니까. 그러고 보니까 일반 동사는 동일수권이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것도 있죠. 금값 또는 자원 원자재 값이라든가 또는 기름값 이런 것들은 전 세계 하나죠. 그지만 부동산은 모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동네만 이루어지죠. 그래서 수도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에서 이번에 동시분야로 2만 채가 이루어졌었대요. 그럼 수도권 전체에서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면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그 연철 최원방권.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파트 2만 채 분양했습니다. 광주는 가격이 꼼짝을 안 합니다. 여기에 못 미치니까. 왜? 동일수권이 아니니까. 근데 일반 동사는 대한민국 전체가 동일수권이죠. 원칙은 전세가 동일수권이 있는데 그걸 또 쪼개놨죠. 블록으로. 또는 나라마다 쪼개놨죠.
그래서 외국상 우리나라 들어올 때 보이지 않는 선을 딱 건너와야 되겠죠. 그게 일명 관세선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쩌니까 세관을 통과할 때 뭔가 세금이 붙어가는 거 있죠. 관세. 관세란 말은 자국의 유치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싸지 어쩌니까 싼 거 살 거니까 자국의 유치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산업이 어리니까 지금 낙후됐으니까 같이 경쟁을 붙여놓으면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값을 올려놓은 거죠. 그 일명 보호무역이란 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통상법 303조 잘하는 얘기. 거기까지만 이때 갔다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선을 어쩌면 다 나누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 관세선을 없애는 게 바로 FTA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에서 자유무역 협정 그렇게 말하잖아요. FTA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부동산 영수권은 넓을까 좁을까? 좁습니다. 동산은 넓습니다. 왜?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동일수권 내에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죠? 596페이지 후보지하고 597페이지 이행지 요 두 개가 조금 중요하죠. 후보지 이행지는 동일수권 결정할 때 어떻게 한다? 용도나 전중시, 후중심.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란 말은 용도도 가격도 동일수권도 시장도 원칙이 뭐다? 용도 전환 후를 원칙으로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용도는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수도가 느리거나 완만할 경우에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596 맨 밑에 보시면은 후보지의 동일수권은 전환 후 종별에 따라서 용도 전환 후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가격도 용도도 시장도 동일수권도 분류도 전환 후가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성수도가 느리거나 오른쪽 얘기. 그러나 전환의 속도를 판단하는 경우에 완만할 경우에 성수도가 느리거나 더디거나 이럴 경우는 예외적으로 용도가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저기 앞쪽에 후보 이행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비교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분석 개별에서 의미하고 종류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교요. 그래서 이 비교의 수로 문제 나오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지역분석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분석이요. 요걸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지역분석은 지역의 가격형성률. 여기는 그 동네가 어떤 건지. 그래서 지역의 가치 형성률 또는 가격 형성률이요. 요걸 따집니다. 그렇다면은 개별분석은 뭐겠습니까? 개별부동산 가치 형성률. 여기는 지역이었죠. 여기 같으면 대상부동산 또는 개별부동산. 그래서 대상부동산 또는 아니면 개별부동산이요. 요 부동산의 가치 형성률.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가치 형성률이 따진다. 그것과 똑같은데 지역의 경우니까 아니면 그 물건 자체인가 요 차이점. 그 다음에 순서로 봤을 때 지역분석 항상 먼저 언제든지 선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나중에요. 그래서 항상 선 후입니다. 이거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선 지역분석 후 개별적 분석 언제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표준적 사용 또 아까 편적 사용을 중도적 사용 보편적 사용 일반적 사용 주된 용도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습니까? 체유효 사용이요. 그래서 요 말을 이제 해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선지표 후개체. 그래서 먼저 그 다음에 지역요인 분석 그 다음에 편적 사용 그 유명한 말이죠. 먼저 지역 분석 편적 사용 근데 요놈에 따라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후개체 나중에 개별 요인 체유 사용 그래서 후개체 요런 말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은 정확히 어쩌면 다 맞아떨어지는 말이 정확하죠. 이거 정말 여러 번 써먹으니까 선지표 후개체 아마 격언입니다. 완벽히 딱 떨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 분석에서는 가치 수준이요. 가치 수준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보편적 가치, 평균적 가치, 그죠? 중도적 가치, 객관적 가치 아까 객관적 가치가 말라고 하죠. 그럼 여기 같으면 구체적으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가치 또는 주관적 가치 그 물건만 딱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어쩌니까 그 물건 자체 가격 그러니까 이건 좀 가치 수준이니까 좀 얼마 딱 떨어지는 것들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부동성하고 인접성이요. 그럼 여기는요. 다섯 번째는 개별성과 용도의 다양성, 개별성,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기 지역 분석은 그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외부적 요인 부동산 분석은 외부적 요인이요 또는 외적 요인, 외부적 요인 그렇다면 여기는 내부적 요인, 내적 요인이요 또는 내부적 요인이요. 그 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감가도 외부적 감가 그럼 여기는 내부적 감가겠죠. 그래서 외부적 감가를 또 다르게 말하면 경제적 감가, 위치 감가, 환경 감가.
경제적이란 말, 위치란 말, 외부적이란 말, 환경이란 말 제가 하면 동의어. 경제적 감가, 외부적 감가, 환경 감가, 위치 감가 다 같은 동의어. 주로 많이 쓰는 것이 경제적이란 말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감가.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내부적 감가 다른 말로 기능적 감가. 그래서 기능적 감가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서 7번 여기는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그래서 외부적 원칙 때문에 여기는 적합의 원칙이요. 이렇게 말하고요. 그럼 오른쪽은요. 여기는 균형의 원칙. 그러니까 내부적 감가는 전부 다 균형의 원칙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8번째 여기는 전부 다 넓게 하니까 광역적, 거시적, 전체적. 그래서 광역적, 넓게 한다는 얘기요. 또는 아니면 거시적, 그죠? 전체적, 또는 아니면 추상적, 또는 이렇게 식으로 개괄적. 전 똑같은 얘기입니다. 넓게 본다는 얘기. 그렇다면 여기는 뭐겠습니까? 좁게 보니까 미시적, 세부적, 지역적, 부분적 그러면 되겠죠? 좁게 본다는 얘기. 그러니까 넓고 좁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역적이 아니라 어쩌니까 미시적이요. 또는 아니면 부분적, 또는 아니면 전체적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또 그다음에 여기가 추상적이가 추상적. 그럼 여기는 보다 더 구체적 또는 세부적, 지역적 똑같은 얘기니까 넓고 좁게. 그러니까 동네 전체 분석 여기는 그 물건 자체만 분석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말이니까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죠. 자, 그 얘기가 바로 뒤에 보자면은 우리 교재 보자는 598페이지 거기 판단 분석 기준 나오고 쭉 나왔네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이 정도까지요. 자, 인근적 사이클 뺍니다. 이거 문제 풀이 갈 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좀 쉬신 다음에는 거기 가치 재원칙. 이거 반드시 또 따질 필요가 있죠. 가치 재원칙도 13가지 있는데 거기도 몇 개만 딱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인근적 사이클은 문제 풀이 갈 때 말씀드릴게요. 이건 과거 문제 스타일이 지금은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좀 쉬신 다음에 가치 재원칙 13가지 원칙 있죠.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어가겠습니다.